15세기에 쓰인 소설 하나가 당시 로맨스의 모든 규칙을 깨부셨다면 어떠실 것 같나요? 오늘 함께 이야기해볼 작품은 바로 김시습의 이생규장전입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사랑 이야기가 아니고요. 시대를 훨씬 앞서 나간 하나의 혁명 같은 작품이었어요. 와, 이 한 문장. 정말 모든 걸 말해주지 않나요? 죽음조차 갈라놓을 수 없었던 이 지독한 사랑. 바로 이 강렬한 감정이 이야기 전체를 꿰뚫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럼 이 작품이 대체 왜 혁명적이라는 말까지 듣는지 그 배경부터 한번 살펴봐야겠죠? 이생교상전은요, 그 당시에 문학적 관습을 아주 과감하게 벗어던진 정말 특별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전기소설이라는 장르를 알아야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요즘으로 치면 판타지 장르 같은 거예요. 현실이랑 초자연적인 세계의 경계가 아주 흐릿한 거죠. 죽은 사람이 돌아와서 산 사람과 사랑을 나누는 게 가능한 세계. 바로 여기가 우리가 들어갈 무대입니다. 이 작품은 김시습의 금오신화라는 소설집에 실린 5편 중 하나인데요. 이 슬라이드에서 진짜 흥미로운 게 바로 이 금오신화가 가진 특징들이에요. 당시 소설들 배경이 거의 다 중국이었거든요. 근데 이건 과감하게 우리나라를 무대로 삼았다는 거. 그리고 무조건 행복하게 살았답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비극적이고 현실적인 결말을 택했다는 점도 중요하고요. 이야기 중간중간에 시를 넣어서 감정을 폭발시키는 방식도 정말 파격적이었죠. 이생규장전은 구조가 진짜 독특해요. 만남과 이별이 무려 3번이나 반복되거든요. 이 구조를 따라가다 보면 이 두 사람의 사랑이 어떻게 점점 더 깊어지고 단단해지는지 온몸으로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만남부터 바로 시작해볼까요? 모든 위대한 사랑 이야기가 그렇듯이 시작은 풋풋하고 설레지만 동시에 위태롭잖아요. 두 사람의 첫 만남, 그리고 그들이 처음으로 마주해야 했던 사회라는 거대한 장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소설 이름부터가 사실 스포일러예요. 이생규장전이 무슨 뜻이냐면 이생이 담장을 엿본 이야기라는 뜻이거든요. 공부하러 가던 길에 이생이 우연히 담 너머를 쓱 엿봤는데 거기서 술을 놓고 있던 최량이라는 여인을 보고 그냥 첫눈에 반해버린 거죠. 그래서 마음을 담은 시를 담 너머로 휙 던졌고 이렇게 둘의 비밀스러운 사랑이 시작됩니다. 여기서 두 주인공의 성격 차이가 정말 확 드러나죠. 이생은 사랑꾼이긴 한데 아버지 말은 거역 못하는 좀 수동적인 스타일이에요. 반면에 최랑은 진짜 시대를 앞서간 여성이었습니다. 사랑을 위해서라면 꾀병까지 부려가면서 부모님을 설득하거든요. 사실상 이 로맨스의 하드캐리는 최랑이 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결국 이 비밀 연애는 아버지한테 들키고 맙니다. 아버지는 신분도 다르고 아들 공부해야 된다는 이유로 두 사람 사이를 결사반대하죠. 결국 이생을 저 멀리 시골로 보내버리면서 첫 번째 이별을 맞게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만남과 이별입니다. 겨우 부모님이라는 산을 넘었나 싶었는데 이번엔 전쟁이라는 정말 거대하고 잔혹한 운명이 이들을 덮칩니다. 이생이 떠나고 최량이 상사병으로 알아놓으니까 딸릴 길 부모 없다고 결국 최량 부모님이 이생 아버지를 설득해서 둘이 드디어 결혼을 해요. 이생은 과거에도 급제하고 정말 잠시나마 꿈 같은 행복을 맛보게 되죠. 이 타임라인을 보면 그 행복이 얼마나 짧았는지 한눈에 보이죠. 결혼하고 성공하고 모든 게 잘 풀리는가 싶었는데 1361년, 이건 실제 역사예요. 고려 말에 있었던 홍건적의 난이라는 큰 전쟁이 터지면서 모든 게 산산조각 나버립니다. 두 번째 이별은 정말 첫 번째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잔혹했습니다. 피난길에 최량이 홍건적에게 붙잡히거든요. 그리고 그녀는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저항하다가 결국 비참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당시 유교 사회에서 그건 목숨보다 중요한 가치였으니까요. 그럼 이생은요? 혼자 겨우 도망쳐 살아남게 되죠. 자, 이제부터 이 이야기는 현실의 영역을 넘어섭니다. 바로 이 작품의 진짜 핵심, 초자연적인 세계로 들어가는 거죠. 전쟁이 끝나고 이생이 폐허가 된 집으로 돌아왔을 때 심정이 어땠을까요? 가족도 사랑하는 아내도 다 잃고
모든 게 한순간의 꿈, 일장춘몽처럼 허무하게 느껴졌을 거예요. 그 깊은 절망 속에서 그냥 홀로 슬퍼하고 있었죠.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한밤중 희미한 달빛 아래로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려옵니다. 이생 앞에 나타난 그 형체. 그녀는 분명히 죽었는데 대체 누구였을까요? 놀랍게도 그건 바로 최랑이었습니다. 죽었던 그녀가 귀신이 돼서 이생을 찾아온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이생이 그녀가 귀신인 걸 알면서도 조금도 망설이거나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에게는 그녀가 사람이든 귀신이든 아무 상관이 없었던 거죠. 하지만 이들의 행복도 영원할 수는 없었습니다. 몇 년이 흐르고 최랑이 말해요.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이 이제 끝났다고요. 저승의 법칙에 따라 이제는 돌아가야 한다는 것. 이게 바로 세 번째, 그리고 영원한 이별이었어요. 그녀가 떠난 뒤 이생도 결국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나고 말죠. 대부분의 고전소설이 그리고 행복하게 살았답니다로 끝나는데 왜 이 작품은 이렇게까지 비극적일까요? 그 답은 작가에게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쓴 김시습은 생육신 중 한 사람이었어요. 어린 조카인 단종의 왕위를 빼앗은 세조를 왕으로 인정할 수 없다면서 평생 벼슬길에 오르지 않고 세상을 떠돌았던 그런 인물이었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소설을 단순한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알레고리, 즉 빗대어 쓴 이야기로 해석해요. 이 표를 한번 보세요. 비극적인 여주인공 최량은 억울하게 죽은 단종 임금, 그리고 그녀를 지키지 못하고 살아남은 이생은 바로 작가 김시습 자신을 상징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들을 덮친 전쟁은 바로 세조의 왕위 찬탈 사건이고요. 결국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이야기는 지키지 못한 나라와 왕에 대한 슬픔과 절망을 담은 아주 아픈 정치적 외침이었던 셈입니다. 그리고 이 작품은 15세기 조선의 복잡한 사상세계를 정말 탁월하게 보여줍니다. 최랑이 목숨 걸고 지킨 정절은 유교적인 가치잖아요. 그런데 죽은 그녀가 다시 돌아오는 건 불교의 윤회 사상이랑 가깝고요. 또 중간중간 신선세계를 언급하는 걸 보면 도교의 영향도 받은 걸 알 수 있어요. 이 세 가지 사상이 하나의 이야기 안에서 정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있는 거죠. 이생규장전은 결국 비극으로 끝납니다. 하지만 죽음이라는 그 절대적인 한계마저 넘어서려고 했던 이들의 사랑을 보면서 우리는 사랑의 본질이 뭘까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어쩌면 말이죠. 그냥 행복하게 끝나는 이야기보다 이렇게 아픈 상실을 담은 이야기가 우리에게 사랑의 의미를 더 깊게 알려주는 건 아닐까요?